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하는 강의 중에서 가장 압축된 요약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으로 10점 올리기 이제 마지막 탄입니다. 우리 두 장으로 10점 올리기 비교 테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암기 코드 특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강의가 시험장 총정리 특강입니다. 요 시험장 총정리 특강은 초 압축 강의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압축된 건 없고 대신에 요 자료에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꼼꼼히 공부하시다 보면 저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거의 빠짐없이 모든 걸 다 담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창작된 창작물이고요. 작년 시험장 총정리 특강 자료를 들고 계신 분들은요, 새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수정했고 많은 걸 더 실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서 이론 관련되는 문제는 8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보다 과언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요 두 장짜리 자료를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들고 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회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원래 칼라거든요. 근데 흑백으로 출력이 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제 밴드 있거든요. 여기 이제 네이버 밴드 이종호의 부동산 하게 가시면 요 칼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칼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하시면 칼라 출력이 가능하고요.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부동산 이종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복합 개념은 3개, 복합 부동산은 2개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경기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다루어지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법에서 2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하고 광의.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고요.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광의가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삼본생소상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지만 소비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 그래도 되고 얘만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공자, 위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협강이 법, 삼본생소상 경, 공자, 위환 기입니다. 같은 자라도요. 자산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라는 거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개를 한꺼번에 공부할 건데요. 토지정착물이 2개가 있고요. 아예 동산인 게 있습니다. 자, 토지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은 그냥 그 외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독립정착물을 4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범법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범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까지를 독립정착물로 봐요. 일단 이까지는 토지정착물이에요. 아예 정착물조차 아닌 동산은요, 가수차입니다.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의 종속이든 독립이든 토지정착물에 속하지도 않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토지정착물, 동산 구분하시고 토지정착물 중 종속, 독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토지 용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고요.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 꼭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로, 철도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는 부지가 됩니다. 도로, 철도 꼭 나옵니다. 부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필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입니다. 참고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은 획지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거 좀 잘 봐야 돼.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고요.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인데 후보지에서 하나만 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다, 상호간을 뜻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후보지다. 낮이는 2개가 없고 하나가 있거든요.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은 없는데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선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는데 건부지는 보통 낮이보다 값이 싸요. 낮이가 더 비싸고요. 이걸 4글자로 건부, 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 가지고 토지를 3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건물 아예 없는 낮이, 건물 이미 들어선 건부지, 건물 짓고 남은 공지. 자, 공지로 우리 출발을 했으면요.
우리 4개 토지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도시 토지인데 방치하는 토지는 공한지, 지력 회복 때문에 쉬게 하는 토지는, 바람쥐 같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유휴지가 됩니다. 예, 경사면의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법지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빈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연 상태 그들의 토지 소지와 택지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한계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포락지, 포락지는 등록된 토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빈지밖에 없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라 그랬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입니다.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표준지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표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환지와 경비 충당으로 쓰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는 채비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이 있습니다. 이때 다가구는요 3계층 이하고요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19세대 이하입니다. 19는 뭐라고? 그러면 다가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중은 3계층 이하 똑같습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얘는 특징이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돼. 갖추고 있지 아니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가 안 돼요. 연립은 4계층 이하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 뜨면 연립입니다.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19 다가구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도 있고 임대형 기숙사도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20실입니다. 20실이 임대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표현은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300세대 미만이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원룸형이라고 했던 게. 얘는 분양가 상한제, 분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종류가 4개 있습니다. 기오다노 있습니다. 기오다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오다노 4가지가 준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번 4월 6일 날 평가 타시험에 나왔던 용어인데 구분해서 생활은 되고 소유할 수는 없어요. 구분 생활은 되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은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시면 일단 안 돼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음 하셔야 되고요. 임대공급업은 임개공이 있습니다.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임이 3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개공도 3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2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여기 기타 관리가 없다는 걸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중자감은요 3개가 있는데 요거 4글자 3번 해주셔야 됩니다. 4글자 3번.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투자업이라는 거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중개업 그러면 안 돼. 중개 및 대리업이 있는 거야. 투자 자문업이 있는 거고 감정평가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특성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적어도 우리 요 11번부터 16번까지는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보고 시험을 친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보고 시험을 친다. 가슴 벅차 죽을 것 같아요. 가자. 표정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좋다고 지랄이네. 정말 좋아서 그래요. 자, 부동산은요 시장이 국제화돼요. 그리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임장 활동해야 됩니다. 상이한 규제를 받고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구분하는 건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지 속히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속해 있는 건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건 유사 지역. 이걸 구분하는 근거도 부동산 때문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았습니다. 시험에서는 누구랑이 제일 중요하냐면 영속성과 부증성 싸움이에요. 사실은 2개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영속성은 3개가 안 돼요.
일단 재생산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감가상각이 안 된다. 배제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가치 보존력, 특히 이 장래를 나타내는 단어나 장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영수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고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속성. 장기는 부동산은 운영을 하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재화입니다. 부증성은요,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주로 만들고, 토지를 항상 희소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두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조방 그럼 틀립니다. 또 하나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최유효 이용은요,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해요. 공급 조절 너무 어렵고요. 경쟁하게 만들고요.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 지가지대. 이거 많이 나옵니다. 지가지대. 지가지대가 왜 발생해? 왜 지가가 상승해? 그럼 이건 전부 다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 부증성 때문이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개별성으로 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가 안 되지. 그래서 시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요. 완전 경쟁 그러면 틀립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하게 만들어요. 비교 어렵게 하고 3B가 나옵니다. 거래가 비공개, 상품이 비표준, 시장이 비조직되는 거 전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부증성 할 때 한번 했었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후보지 이행지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누굽니까?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질 수 없는 지문이 하나 있죠. 그 지문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지문이 토지 공급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자, 이거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게 부증성 때문이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오케이?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 공급 불가능에 그치지 말고, 얘는 부증성 때문.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가능만 그치지 말고, 얘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우리가 1년을 공부했는데 부동산학 총론이 이 16줄로 끝이 납니다. 오케이? 부동산 경제론은 18줄로 끝장이 납니다. 나 절단 낼게요. 자, 일로 오시죠. 일정 기간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이 저량인데, 우리는 유량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유량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임대료, 지대, 벌고 쓰고, 소득, 수입, 소비, 지출,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그리고 저량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저량은 저기 있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됩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제자가 보통 달인은 저량입니다. 저 제자가 보통 달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인데, 참고로 이번 감정평가다 시험에서는 저량을 물으면서 재산을 주기도 했으니까 재산도 저량이거든요. 하나 필기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저량의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미리 지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량의 공급은 시점에서 공급되는 거 하지 말고,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개. 그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개.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요합니다. 해당 자와의 가격의 변해서 곡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가지고 곡선이 움직인다 그러셔도 되고,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 하셔도 돼요. 곡선이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필기 안 하신다면요, 혹시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대체제 보완제 하면서 가격이 뜨면, 얘는 가격이 떴지만
가격이 떴지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지만 빌라 가격, 단독주택 가격, 오피스텔 가격, 연립주택 가격 이런 것들은 대체재, 보완재 가격으로 보아서 수요의 변화로 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수요 증가입니다. 자, 제목이 수요 증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번에 한 줄로 하면서 마음 빡세게 먹고 다 담았습니다. 요 한 줄, 수요 증가 한 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이 5개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오케이?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오케이?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인데 간혹 시험에 대체재 보완재 뒤에 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재 보완재 뒤에 뭐가 또 나와서 수요도 나와서 이것도 담았습니다. 안 담으려고 하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 대체재 보완재 가지고 4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요. 대체재 수요는 감소해야 돼요.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요. 보완재 수요는 증가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수요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 상승, 대체재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보완재 수요 증가가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급 증가는요. 요 표시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표시 앞에 물결 표시하는 것들. 물결 표시하는 것들은요. 누구와 전혀 관계가 없냐면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들은 오직 공급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공급만. 그래서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건설업체 수 정말 중요하고요. 얘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킨다. 근데 잘 보다 보면 생산, 임금, 토지가 생산, 건설, 나 공급이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를 묻기 전에 공급은 둘로 나눕니다. 신규 공급과 재고 공급으로.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하는 신규 공급과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존 공급자들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세팅을 수요, 신규 공급, 재고 공급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잖아. 2개 올라가고 1개 떨어져.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 감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 감소 세팅을 해놓고 요래 이렇게 예상하면 요래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 감소.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기 있으니까 가격 상승의 양 증가 하시면 돼요.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 가격 하락의 양 감소 하시면 됩니다.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 가격 하락의 양만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시험 직전에 보면 참 좋겠죠. 가격 몰라요. 양만 증가합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가격 몰라요. 양 감소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합니다. 양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 몰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의 수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 경우의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그러면 큰 것만 보기로 했어요. 작은 건 개무시.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없음. 요걸 불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보고 작은 건 아예 보지 않는다.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라. 알 수 없음 했던 걸 불변으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먼저 완전 탄력성갑 무한대, 기울기, 수평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탄력성갑 0, 기울기, 수직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단위 탄력성 얼마? 1, 직각삼곡선일 때는 뭐 불변? 수입 불변. 요거는 뭐도 돼야 됩니다. 역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수입 불변은요, 단위 탄력. 양 불변은요, 완전 비탄력. 가격 불변은요, 완전 탄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10번입니다. 10번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양은 증가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탄력적이면요. 수요가 증가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하고요. 양은 더 많이 증가됩니다. 기울기가 완만할 때 성질이요. 공급이 뭐하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요. 양은 더 적게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의 가계 탄력성입니다. 자, 수의 가계 탄력성은요, 둘로 구분하실 겁니다. 둘로 구분해서 가계 탄력성은 1과 비교할 거고요. 1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요? 교소 0, 가 1. 교소형, 가일. 여러분들 장동건 와이프 교소형이 가요? 가일 깎아요. 장동건 와이프 교소형이 가요? 가일 깎아요. 그래서 먼저 밑에 것부터 먼저 할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지면 돼. 소득 탄력성 플러스?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 제로면? 중간제. 교차 탄력성도요?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 암기하실 때는요, 소득의 교차의 소득의 정열중, 교차의 대보독, 우리 편 이겨라. 요 멜로디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은요, 뭐랑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합니다. 자, 수요의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1일 때 단위 탄력, 이보다 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 1일 때 단위 탄력, 이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는 완전 탄력. 공식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만은 수의 가계 탄력성은 유일하게 절대값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잘 안 그래요.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요. 뭐보다 커진다? 이보다 커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필수제, 대체제 적어, 단기야.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탄력적으로 잘 안 나와요. 수의 가계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보다 작아진다? 1보다. 그래서 탄력성 커진다, 1보다 커진다, 탄력. 탄력성 작아진다, 1보다 작아진다, 비탄력.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쭉 갑시다. 대체제 많아야 되고요. 기간 길어야 돼요. 용도 다양해야 되고요. 전환 쉬워야 돼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고가 사치제가 탄력적이고요. 자, 세상의 모든 임대인들은요, 임대사업에서 자기 임대 수입을, 전체 수입을,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화의 임대주택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저가 전략의 수입을 증가시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고가 정책을 써도 수입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임대료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수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불변이냐면 수입 불변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킨 만큼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이 불변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물단장이에요. 물단장. 가보자. 물리적 공급은 뭐고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죠. 물리적 공급이에요. 단기는요, 비탄력의 가파르죠. 장기는요, 탄력의 완만함.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각했을 때는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거울 앞에서 물단장하고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했을 땐 물단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복 상향 시장. 회복 상향 시장은 매도인 중시되고 옛날 가격 하한선이고요. 후퇴하향 시장은 매수인이 중시되면서 옛날 가격 상한선입니다. 안정 시장은 일단은 불황에 강합니다. 호황에는 강하지 않습니다. 호황에는 약해요. 불황에 강한 시장이고 경기 순환에 따라서 분류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4개로만 순환해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순환하고 안정은 순환에 따른 분류는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하고 어떨 때 거미집 이론에서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수렴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탄, 수, 공탄, 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기울기는요, 기짝탄입니다. 기작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라서 뭐요? 수렴.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적이라서 뭐요? 발산. 탄력성 값은 큰 거 보고 수탄수 공탄발을 외쳐주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작은 숫자를 보고 걔가 탄력적이야 라고 한 다음에 수탄수 공탄발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제론이었습니다. 클리어. 고개 한번 돌리세요. 고개 한번 돌려.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한번 켰어요. 기지개 켜라 그러면 켜. 자다 걸리지 말고. 자,
리프레시가 좀 되셨으면 부동산 시장론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시장론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시장론 출발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요. 판매되는 물건 이질적이고요. 들락날락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까지 봐야 됩니다. 강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성은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 있고요. 개별성 때문에 3B가 있습니다.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B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입니다. 수급 조절 곤란하고요. 매매 기간 장기고요. 법적 제한 과다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 분석하면 정상이윤 얻고 어떤 정보 분석하면 추가 넣는지가 중요한데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과학까지 해야 됩니다. 과학. 이걸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기술. 이때는 정상이윤. 그러면 현미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하면 정상이윤, 현미하면 초과이윤. 중강성에서는 과현.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윤. 미하면 초과이윤입니다. 그래서 정상이윤, 현미 초과이윤은 약성이고요. 과현 정상이윤, 미 초과이윤이 중강성입니다. 강성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이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정보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두 개가 없고 한 개가 있거든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초과이윤도 없고요. 근데 정상이윤은 존재를 합니다. 정보 비용 없고 초과이윤은 불가하지만 정상이윤은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랑 없고 뭐 있냐면 정보 비용 없고 초과이윤 없지만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할당율적 시장입니다. 할당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보 비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이것만 없으면 초과이윤만 없으면 무조건 할당이 됩니다.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없는 시장은 완전이나 강성이고요. 정보 비용은 있어도 되고 초과이윤만 없어야 되는 시장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할당은 싹 다 완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지만 할당이 싹 다 완전인 건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처럼 불완전한 놈, 독점인 놈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쌉 가능합니다. 자, 비협이 나옵니다. 정보 비용이 이렇게 수반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비협이 나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하향약은 어떨 때 발생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야가 됩니다. 그 결과 하향야가 되고 나면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이렇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야가 돼서 결국 저가주택 공급량은 증가된다.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인데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하향야가만 되거든. 그러려면 계량 비용이 커야 됩니다. 가치 상승분 크다 그러면 때 X.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상향예가만 되거든. 그때는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소득층 주거지역 하향예가 되려면 계량 비용 클 것, 적급주택 지역 상향예가 되려 그러면 가치 상승분 클 것.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불량주택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예요.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입니다. 철거 아니고 실질 소득의 향상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지대를 크게 둘로 구분하거든요. 경제지대라는 놈이 있고 준지대라는 놈이 있는데 경제지대는 파레토, 준지대는 마샬. 경제지대는 토지, 준지대는 인간 또는 토지 이외 하셔도 됩니다. 토지 이외. 그다음에 경제지대는 영구적, 장기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구적, 장기적.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 절대로 준지대에서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번, 11번 묶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비옥도 꼭 나오고요. 수학 체감 꼭 나옵니다. 한기지 지대 없고요. 가지 합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그럼 지대가 뭔데? 가격에서 지대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존재하고요. 한계지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여기는 가지 반대, 지가가 됩니다. 지대가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럼 지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비용으로 바라보는 관점,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차익지대설의 주요 단어들은요. 비옥, 수학체감, 한계지, 지대, 제로, 가지의 잉여요.
절대지대설의 주요 논점은요. 소유 자체, 한계지 지대 존재, 지가, 비용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Tnen 위치지대설이고요. 물론 수송비 강조하신 분들은 Tnen 외에도 헤이그 배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비 강조하신 세 분 그러면 T해배, T해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송비와 지대의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대는 돈 번 거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지대는 떨어지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면 지대가 올라간다는 논점이 Tn의 위치지대설의 논점입니다. 알론소 입찰지대설은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가 돼야 되고요. 초과인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길기 관한 공식은 교사 운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Teacher, are you crying? 교사 운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도 역시 교통비 강조했는데 이거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나와서 약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에서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입니다. 응용해 볼까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고 교통비 역시 아까 튠에서도 나오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에서 나온다.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9번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14번까지가 지대론입니다. 9번부터 14번까지가 지대론. 그렇다면 15, 16, 17. 15, 16, 17은 도시공간 구조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론은 이론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들 생태학적 관점, 침입경쟁 천위,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살아요. 저소득층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산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점이지대하고요. 통근자지대하고는요. 선형이론이나 다익심 이론에 가면 빠져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점이지대하고 통근자지대는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온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중전 고저통 아니고 중전 저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전한테 저고통스럽다고 해야지 중전한테 고저통스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교통망, 교통축, 교통노선. 교통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모양이 이번엔 동심원 모양이 아닙니다. 부채꼴 쐐기 형태입니다. 부채꼴 쐐기 형태.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축의 인근에 고소득층 입지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아요. 그러면 버젯의 동심원 이론. 저고통이니까. 교통축에 가깝게 교통이 처음으로 나온다 그랬죠. 고가 살아요.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도심뿐만 아니라 부도심도 등장을 하고요. 동종은 모입니다. 이종은요. 흩어집니다. 비양립 분산이라 그래요. 특정 위치나 시설의 필요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는 18번부터 20번까지가 입지선정 이론입니다. 입지선정 이론. 아까 9번부터 14번까지가 지대론, 15, 16, 17 3개가 도시공간 구조이론, 지금 보고 계시는 18번부터 20번까지가 입지선정 이론입니다. 일단 누구의 무슨 이론? 이게 안 되면 절단 나거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소매가 2번 나오는데 랠리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넬슨은 소매 입지론입니다. 그 소매가 2개인데 넬슨은 소매 입지. 이게 몇 가지 원칙이냐면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입지의 8가지 원칙.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 랠리는 소매 인력. 큰 버스는 경계해야지. 그래서 큰 버스는 분기점, 경계 지점입니다. 허프는 확률 모양. 확률 모양. 그리고 참 잘해. 비용 이론이 있고 수요 이론이 있는데 비읍으로 끝나는 비용 이론은 베버 이론이고요. 시옷으로 끝나는 수요 이론은 레쉐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수송비, 임금, 집정력 요 3개 고려해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최소라고 해야지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요거 2개는 최소가 맞는데 집정력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허프의 확률 모형, 요거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랠리하고 허프는 같은 공식을 써도 돼요. 물론 공간 마찰 계수를 이루어줬을 때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일단 그림을 그려놔. A 크게,
B 작게 막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요로 분기점을 구할까요? 작은 도시 쪽에 분기점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거리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식 무시하고 1 플러스 루트 작은 도시 분의 큰 도시 분의 전체 거리 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시작. 1 플러스 루트 작은 도시 큰 도시 전체 거리. 그렇게 하시면요, 작은 쪽에부터 분기점 구할 수가 있고 전체 거리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나머지 거리로 큰 도시 쪽으로 분기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계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9분의 1 계산하는 것보다 루트 9 계산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지? 루트 4분의 1 계산하는 것보다는 루트 4 계산하는 게 훨씬 쉽잖아. 안 그래도 계산 잘 못하는데 우리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해서 도모합시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게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저항값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일 때는 저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 값이 작아집니다. 근데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 집 근처에서 파는 일상용품일 때는 심각하게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찰 계수값, 저항값이 커진다 하시면 됩니다. 공간 마찰 계수로 정리하지 마시고 저항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책론으로 갑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요,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이에요. 두 번째 외부 효과 둘 다요. 세 번째는 공공재 무임승차요. 그 다음에 B가 꼭 나와야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참고로 4월 6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타 시험에서는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한 다음에 정보 대칭 나왔어요. 정보 비대칭 해야 됩니다.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조합입니다. 비경합성 때문에 공동 소비하고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하게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공공재는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돼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요. 누가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간이가 있습니다. 직접 개입이 있고요, 간접 개입이 있고요,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어 봤습니다. 그냥 일단 제로 끝나는 거 세 개.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에 속하고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조금 행은 간접적 개입입니다. 요거 말고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선매,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주택,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 됩니다. 제로 끝나도 가격에다가 손을 대는 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제로 끝나도 직접 개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제를 강하게 기억하는 거지.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고, 가격에다 손을 대는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5개. 그러면 공개택위가 초토화됐습니다. 공개택 초토를 기억하시고, 공간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발권 양도제 이놈은 직간이 중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이용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는 아닌데 직간이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용 규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시장 기구를 통화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라 제3자 타인, 의도하지 않았고 시장 기구 통하지 않는 것이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다 버렸습니다. 이번 시험에 제 생각에 나올 만한 거 3개만 간추렸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 어떤 현상? 빈피 현상. 3가지만 줄였으니까 완벽하게 기억합시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요.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배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아까 공공재도 과소 생산이었고 정의 배부 효과도 과소 생산이고요. 부의 배부 효과만 과대 생산이 됩니다. 얘는 무슨 현상? 님비 현상.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데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뭐가 뜨면
용도 지역이 뜨면 도관농자 합니다. 용도 지역 하는데 뭐 주상 그러면 가만 안 둬 진짜.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도시 지역 안에 주상공로 이렇게 합니다. 녹지는 도시 지역에 속하고요. 농림은 용도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도시 지역의 주상공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지가 상승분 7글자입니다. 물가 상승분 아닙니다. 물가 상승분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무슨 부담금? 개발부담금. 1990년에 시행된 제도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요,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예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요,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는요, 무효, 해제, 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직리해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겠네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때는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야지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임대료 규제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 부작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수요가 증가되는 건 좋은 건데요. 투자가 기피돼요. 실적 수준이 저하돼요.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동이 저하되고요. 암시장 형성되면서 이중 가격이 만들어져요. 즉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는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가 증가되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투자 기피,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의 부작용도 생기고, 특히 임대료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공급이 감소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임대료가 상승해 버려요.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되면서 임대료가 하락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공급을 감소시키지만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 요 2가지 정책만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제끼기보다는 수요자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하는 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은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최근에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요? 우리 동네 통장님이요. 이 3개월에 한 번씩 타셔요. 이분들이 분기별로. 분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저소득이 50년이요.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요. 국민임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이요. 행복. 여기 받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 통합공공임대입니다. 전세계약 방식은 그냥 전세하시면 안 되고 장기전세, 전세가 2개 있어서 그래요. 전세계약 방식은 장기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 그러면 분양 전환.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기존주택의 매입이고요. 이 말이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임차에 와서 전대한다. 전대란 표현은요, 누구 트레이드마크냐면 기존주택 전세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방식 그러면 장기전세 하시고요.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기존주택 전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있죠. 이거는 선증가 후감소하고 출발합니다. 선분양 제도가 공급이 증가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발업자들 부담이 작거든요. 후분양 제도는 공급이 감소됩니다. 왜 감소되는지 아세요? 개발업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된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취득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3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처분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국세 시리즈였습니다. 지방세로 갈게요.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하시면 됩니다. 보유할 때 내는 지방세요. 그러면 재산세.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다 국세고 취등재,
치등제 지방세, 나머지는 다 국세. 부동산 학에서는요, 치등제만 지방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세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내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냅니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양도세가 중과되었을 때는 주택 공급 동결효과가 발생해 버리거든요.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요, 시장을 떠나서 생기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비탄력적이면 적게 떠나기 때문에 순손실이 작아지고요. 하나만 기억합니다. 한 방향만.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경제적 순손실은 많이 떠나서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지대 수입만 100% 증세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란 말이 꼭 나와요. 철폐하자고 주장하신 분은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자. 토지 단일세론 주장하신 헨리 조지고, 부동산 학을 빛낸 19인의 위인들 제일 마지막 학자 헨리 조지까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조금 끊었다가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